안녕하십니까. 저출산 극복 인구 전문 강사 권희원입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좋은 기분을 살려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 문제, 현재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도시 울산광역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인구가 되겠죠. 어떠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는 나라, 그러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표정, 사랑하는 표정을 지은 부부가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가 있습니까? 3명의 아이와 함께 있는 이 표정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한편 반대쪽에 이 지구를 볼까요? 지구에 싹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비가 날아들고 달팽이도 있네요. 바로 어린 생명이 자라나는 이러한 가정이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결국 지구의 생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에 보시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흐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스한 사랑, 온정, 그 안에 담겨진 희망,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가족이라고 부르겠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먼저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고령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어서 고령사회, 전체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됐을 때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사회에 속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사회일까요? 초고령 사회일까요? 아니면 고령화 사회일까요? 우리 가족 친화 도시 울산광역시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 미래의 발전된 모습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019년의 인구표입니다. 인구가 중년 인구, 노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 현황이 계속 고령 상태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아울러서 노인 인구 중에서 75세 이상 노인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빠르게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바로 2000년입니다. 2008년에 인구 500만 명이 돌파했고 2018년 2년 전이죠. 65세의 인구가 14% 이상이 넘으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명의 아이와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 사회가 되게 되면 바로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를 넘어선 초고령사회가 되겠죠. 2019년 인구 센서스에서 나타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5,200만 명이었습니다. 65세 인구가 8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령은 42.6세로 나타났어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19,876명입니다. 약 2만 명이 100세를 넘으셨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축하할 일이죠.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출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965년에 6명의 합계 출산율을 가진 것이 2000년이 들어서면서 1.47명, 현재는 0.9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합계 출산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출산율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9년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죠.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OECD 국가의 출산율 현황과 비교했을 때 몇 번째일까요? 가장 앞서 있네요.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1명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2.1 인구 대체 수준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구 대체 수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입니다. 출산 가능한 나이가 15세에서 49세를 봤을 때 물론 최장적으로 65세에 출산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요. 평균적으로 출산 가능한 나이가 15세에서 49세인데 2.1명이 되었을 때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바로 인구 대체 수준 이하 출산 시 저출산 국가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사회 2.08명, 여자 1명에 우리가 2.1명이 되지 않은 그러한 숫자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2019년에 우리나라는 0.92명입니다. 2.1명이 돼야 대체 수준 출산율이 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죠. 서울은 0.73명, 부산은 0.83명, 울산은 평균 수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에 있습니다. 0.92명. 이제 2036년 지금으로부터 16년 뒤 날짜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현재 지하철의 노약조석인 바로 어린아이가 유소년이 2명이 있고 일반석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석이라고 하는 팻말 속에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나름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그냥 바라보시겠습니까?
장수무대, 장수만세 프로그램입니까? 물론 이 실버들이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나름 행복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쓸쓸해 보이거나 뭔가 허전해 보이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 어린아이가 함께 있다든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면 조금 더 그림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유엔이 전망하는 한국의 인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4,8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이 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5,1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인구는 5,100만 명. 2100년이 되게 되면 3,700만 명이 됩니다. 1,400만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편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정 인구는 몇 명이냐? 그것은 현재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명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현상주의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수준 상태에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인구 대체 수준을 유지해서 최소 2.1명이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는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당떨어지 아닙니까? 갑자기 뭔가 떨어졌다는데 뭐가 어떻게 떨어지는 걸까요? 바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한 인구 15세에서 64세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인데,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나고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전이 끝나고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성인이 돼서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소비 주요 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구 절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구 절벽,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꺾여지지는 않을까요? 바로 인구는 꺾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서 계속 증가한 인구가 2020년에 5,100만에 이르면서 이제 서서히 꺾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꺾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위 연령, 어린아이들이 적게 출산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간 축에 있는 생산 인구라고 하는 연령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노년 부양비도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고령 사회를 알아봤고 저출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 및 경제 성장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죠. 남자가 76.5세, 여자가 83세. 이것이 2008년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80세로 남자가 80세, 여자가 85세로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4세, 남성 81세, 여성 87세. 한국인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에 돌입하고 있죠.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인구가 부족하고 부족한 인구로 인해서 생산성이 하락이 됩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증가할 때 노동 생산성은 1% 내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축소가 되죠.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 성장 잠재력은 둔화되겠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갔더니 썰렁하더라. 감정 공유 친구가 부족하고 놀이 친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낳아서 노인 인구를 부양해라. 말이 웃기죠. 어린아이에게 태어나서 노인 인구를 부양하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사회의 파급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8명의 성인들이 65세 인구 7.9명을 부양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5명이 4.6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향후 50년 그리고 67년이 되게 되면 한 명의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인을 갖다가 부양해야 된다고 이 측면이 있을 경우에 우리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노인을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태어날 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까요? 저출산 극복,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여러분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과 유익함과 재미가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 이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따스함이 흐르고 따스함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감동했다고 말을 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따스함이죠. 어떨 때 따스해집니까? 사람은 살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따스함을 받고 따스한 지원과 격려를 받아서 극복하고 성취했을 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누가 줍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겠죠.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알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는데 유익한 것은 자신을 알맹이로 만드는 거죠.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로 만드는 것. 자신을 알차게 만드는 게 유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죠. 재미는 어떤 것이 재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따스함이 있는데 따스함이 더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이 정열로 피어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열이 계속 자기 마음 안에 흐를 때 우리는 즐겁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재미의 본바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정한 가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 극복, 삶의 가치, 행복을 함께하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광역시 저출산 고령사회 그 안에 가족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누구입니까? 가족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은,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했고 어머니가 그러했고 집에 있는 집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아낌없는 찬사,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보게 되면 이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밝게 웃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때로는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꽃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겠죠. 어머니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탄스럽고 성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렇게 함께 다정한 가족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들의 꿈과 희망으로 다시 차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 있네요. 개와 고양이도 행복해 보입니다. 만화니까 그럴까요?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정말 해맑은 미소로 가족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표정을 짓는 것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다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매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네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웃었을까요? 이분들에게 흐르는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다운 사랑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복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진정한 가치,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감동,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알차게 살찌게 만드는 유익함,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열정, 이러한 가치를 함께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함께 담고 있을 때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서로 나눌 때 교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통과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을 알차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머니와 엄마와 아기가 소통하는데 그 소통을 아빠가 귀로 들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통과 교류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편안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아빠가 듣고 있네요. 아기가 태어나서 다복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종합판이 되겠죠. 이 행복을 품는 모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박수죠.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은 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과 격려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따스한 가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와 인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할 것입니다. 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한 현실들을 파악해보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전문 강사 건희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